안녕하세요. 화학자 장우지입니다. 조금 다른 원소 이야기 36번째, 원자 번호 36번 크립톤입니다. 원소로의 이름보다는 영화 속 슈퍼맨의 가장 대표적인 약점인 크립토나이트로 오히려 친숙한 네 번째 비활성 기체에는 어떤 특별한 사실들이 있을지 소개합니다. 지구의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원소들을 확인하기 가장 쉬운 곳은 두터운 대기를 이루고 있는 공기로부터입니다. 공기의 대부분은 수증기를 포함하지 않은 건조 공기를 기준으로 할 때 약 78%의 질소와 21%의 산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외 다양한 기체들이 함께 어우러져 단 1%를 구성합니다. 가장 흔하게 분리하고 얻을 수 있는 18족 원소 아르곤이 0.93%로 나머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산화탄소, 네온, 헬륨, 메세인 등이 뒤따릅니다. 크립톤은 공기 부피의 단 0.0001%만을 차지하는 극미량 원소인 만큼 분리와 발견이 어려웠을 수밖에 없겠죠. 모든 비활성 기체는 한 화학자의 손에서 이루어졌던 만큼 크립톤의 발견과 분리 역시 윌리엄 램지경의 작품이었습니다. 램지경과 모리스 트래버스는 건조 공기에서 비활성 기체를 비롯한 다양한 원소들을 분리하며 이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크립톤의 발견은 1989년 성공합니다. 이미 헬륨, 네온, 아르곤 등 다른 18족 원소 일부는 확인이 완료되었으며 이들을 제거한 후에도 여전히 매우 적은 양의 무엇인가가 남아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원소의 종류를 분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던 분광학 분석을 통해 선 스펙트럼을 확인한 결과 앞서 발견되었던 아르곤과는 명확히 다른 종류의 물질임을 확인하죠. 이 때문에 그리스어로 숨겨진이라는 의미를 갖는 크립토스로부터 이름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매우 적은 양으로 존재해 발견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크립톤은 18족에 속하는 비활성 기체, 즉 귀족 기체 중 하나로 헬륨, 네온, 아르곤에 이어 네 번째 위치한 귀족 기체입니다. 자연스레 모든 전자 껍질이 가득 채워진 가장 안정한 형태의 전자 배치를 가지고 있으며 36번이라는 원자 번호와 같이 원자 핵에는 36개의 양성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중성자 개수는 48개입니다. 크립톤의 안정한 동위 원소는 5가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크립톤 80부터 82, 83, 84, 그리고 86로 이루어집니다. 존재량을 기준한다면 크립톤 84가 약 57.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재미있는 사실은 안정한 동위원소가 아니지만 사실상 안정한 동위원소 형태가 함께합니다. 바로 크립톤 78입니다. 이러한 해석이 가능한 이유는 크립톤 78의 반감기가 9.2 곱하기 10의 21승년, 즉 92해년에 달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고작 138억 년뿐이 되지 않은 우주의 나이를 고려할 때 안정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안정하지 않으나 안정한 역설적인 표현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보다 유용한 또 다른 크립톤은 크립톤 81입니다. 23만 년의 반감기를 가져 인간의 역사나 지구의 유의미한 순간들을 생각했을 때 시간을 읽어내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기 적합합니다. 흔히 사용하는 탄소 동위원소 카본 14의 반감기가 약 5730년인 것을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긴 범위의 시간을 추적하는 데 유용한 원소입니다. 크립톤이 실제로 사용되는 경우는 무엇이 있을까요? 비활성 기체인 만큼 암석을 구성하는 종류로 화석이나 지층의 나이를 알기 위한 방식보다는 기체 상태로 어딘가 갇혀있던 상태에서 분리 및 추출해 확인하는 대상으로 적합합니다. 바로 지하수와 같은 물의 형태입니다. 크립톤 81 연대 측정은 오래된 지하수층에서 지하수 체류기간 등을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특히 10만 년에서 100만 년 범위의 지하수 연대 측정을 위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도구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나의 사례는 오스트레일리아 그레이트 아르테시안 분지에 있는 4개의 우물 속 지하수 연대를 측정하기 위해 처음 사용되었던 기록입니다. 지하수에 함유된 크립톤, 아르곤, 카본 등을 다양하게 분석하였는데 다른 원소에 비해 크립톤의 적용이 21세기에 들어서서 겨우 가능하게 된 것은 대기 속 함량이 적었던 것처럼 분석 목표 물질에도 매우 적은 양만이 함유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지하수의 경우 크립톤 81의 농도가 리터당 고작 수백 개의 원자 개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량의 지하수와 분리 농축 기술,
그리고 높은 민감도의 분석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첫 연구에서는 무려 16,000리터의 지하수로부터 크립톤을 분리하고 사이클로트론이 있는 가속기 질량 분석으로 겨우 확인에 성공했습니다. 몇 년 후 이집트 지역에 대한 유사한 연구가 진행되었었고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수량들이 사용됩니다. 물에서 추출되는 가스를 분리해 약 1000개의 크립톤 81 원자가 계산되었습니다. 반감기 기간을 고려했을 때 5만 년에서 100만 년 범위의 지하수 연대 측정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역시나 이번에도 문제는 너무나도 적은 샘플 속 크립톤 동위원소의 개수입니다. 이론상 방법은 간단합니다. 원자를 하나씩 잡아 찍으면 되죠. ATTA라 불리는 분석 기법의 탄생이 2012년경 이루어지는데 자기 광학 트랩이라는 장치를 이용해 특정한 동위원소의 원자를 포획한 후 레이저로 해당 원자를 냉각하고 검출하는 방식입니다. 레이저가 특정한 주파수에 맞춰져서 목표 동위원소만 잡게 되며 포획된 원자는 빛을 흡수했다 형광을 발생하게 됩니다. 형광을 검출하며 원자의 존재와 수를 직접 셀 수 있게 되죠. 크립톤의 경우 5s 3/2에서 5s 5/3 전위를 이용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목표 크립톤 동위원소 크립톤 81 외에 다른 모든 입자는 트랩에 잡히지 않고 지나치게 됩니다. 이후 추가 분석을 통해 풍부하고 안정한 동위원소인 크립톤 83를 기준으로 비율을 정규화해 정확한 검출이 가능해집니다. 지하수보다 조금 더 흥미로운 대상들에 대한 추적을 이어간다면 다음은 얼음입니다. 크립톤은 지구로 쏟아져 내려오는 코스믹 레이에 의해 생성되고 남극 얼음 속에 갇힌 공기방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매우 느리게 붕괴하는 방사성 동위원소인 크립톤 81과 붕괴하지 않는 안정한 크립톤 83를 기준으로 얼음이 언제 생성되어 기체들을 가두었을지 추적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들에 크립톤이 사용되는 이유는 여럿입니다. 먼저 크립톤은 귀족 기체로 화학적 반응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며 두 번째로는 과도하게 가볍지 않아 체류 시간이 길어 크립톤 81 등도 대기 중에서 잘 뒤섞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얼음에는 언제나 공기가 포함되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사용하기 편리한 기술이며 네 번째로 연속적이거나 온전히 보존된 얼음 지층이 아니어도 적용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탄소와는 달리 크립톤은 얼음에서 우주선을 통해 생성될 수 있어 생성과 변화에 대한 제한이 적습니다. 적용이 어렵던 유일한 이유는 크립톤이 너무 적어 많은 샘플이 필요하다는 부분이었죠. 물론 이 역시 ATTA 기술을 통해 약 80kg의 얼음으로도 충분히 분석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역시 매우 많은 양으로 느껴지지만 현실적으로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남극의 얼음에 대한 연대 추정을 시작했으며 메테인과 크립톤 등 다양한 기체를 지표로 시도했을 때 선 드라이아스기라 불리기도 하는 약 18,000년 전의 빙하기, 그리고 그 이후 찾아오는 웰링 얼로레드 온난기, 뒤따르는 영거 드라이아스 빙하기에 대한 극명한 차이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상층 대기의 우주선 기원 크립톤 81 생성 속도는 태양 활동과 지자기장 강도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태양 주기 및 라샹 사건과 같은 지자기 변동 등 지자기 역전이 발생하는 순간 명확한 크립톤 변화가 관찰되는 것으로부터 대기 및 여러 환경적 추적에 크립톤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크립톤이 대기 정보를 알려주는 것으로부터 달라지게 되는 사실도 있을까요? 아주 먼 옛날 고대 지구의 대기 성분이 거대 화산의 폭발과 기체 분출로 이루어졌으리라는 이야기는 점차 신빙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교과서에서 이 그림들이 바뀌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중요한 작용 중 하나는 초기 지구에 수없이 떨어지던 운석으로 인한 우주 유래의 기체 성분입니다. 아주 오래된 암석인 탄소질 콘드라이트를 통해 태양과 대기 등 요소들과의 성분 비교를 확인했습니다. 콘드라이트는 용융이나 분화로 변형되지 않은 비금속 암석 운석이며 초기 태양계에 다양한 먼지와 입자가 모여 원시 소행성을 형성할 때 만들어집니다. 태양계의 기원과 나이, 유기화합물의 합성, 생명의 기원, 지구상 물의 존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합니다. 지구 태초에 용암을 분출하는 화산 핫스팟을 기준으로 크립톤 분석을 진행했는데 첫 번째 지역은 갈라파고스입니다. 화산섬으로 이루어진 갈라파고스는 지속적인 용암 분출의 주요 연구 지역 중 하나입니다. 또 다른 장소는 아이슬란드입니다.
아이슬란드 역시 유라시아판과 북아메리카판이 충돌하는 위치로 다수의 화산이 있는 지역이죠. 갈라파고스와 아이슬란드 깊은 층의 원소와 광물은 지구에 대한 테이아 충돌로 달이 형성되기 전과 차이가 없으며 44억 년 이상 된 지구 초기 화학의 타임캡슐로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고대의 기체는 분출하는 용암에서 표면으로 올라와 용암이 굳어질 때 유리질 매트릭스에 거품의 형태로 갇혀 보호됩니다. 확인 결과 깊은 멘틀 크립톤의 화학적 지문이 태양계의 차가운 바깥쪽에서 운반되었을 수 있는 원시적이고 탄소가 풍부한 운석인 탄소질 콘드라이트와 매우 유사했습니다. 또 다른 재미있는 점은 깊은 멘틀의 또 다른 비활성 기체인 네온의 경우에는 태양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사실입니다. 네온과 크립톤에서 나오는 두 가지 상반되는 결과는 지구 멘틀에 대해 적어도 두 가지 별개의 공급원이 지구 형성 초기에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알려진 다른 운석들에 비해서는 멘틀에서 동위원소 크립톤 86의 양이 매우 적다는 부분입니다. 결국 이제껏 지구에서 발견된 운석들만이 아닌 다른 초기의 요인들이 작용해야만 했다는 의미죠. 이처럼 크립톤은 지구의 먼 과거들에 대한 시간을 읽어냈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체에 대한 크립톤의 영향은 호흡을 방해할 정도로 들이키지 않는 한 크게 위험하진 않습니다. 유기체를 구성하는 다양한 분자와 화학 반응을 쉽게 일으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장 유명한 내용은 크립톤을 들이켰을 때 목소리의 변화입니다. 물론 크립톤보다 구하기 쉽고 더 흥미로우며 변화도 극적인 헬륨에 대해 경험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입니다. 공기보다 가벼운 헬륨이 폐와 기도를 채우면 목소리가 더 높고 날카롭게 변화하게 됩니다.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의 목소리와 담게 되어 도널드 덕 효과라 부르곤 합니다. 반대로 공기보다 무거운 크립톤을 흡입한다면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은 저음으로 변화합니다. 크립톤보다 무거운 제논이나 라돈과 같은 기체 역시 같은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제품명을 붙일 때 원소 기호에서 영감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4오디오사의 프론티어 시리즈 IEM 라인업인 네온4, 크립톤5, 제논6, 라돈6 등이 있죠. 멋진 원소 이름과 더불어 저음이 강조되기 때문에 제품명이 붙은 것은 아닐까 추측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크립톤의 흡입은 단순히 목소리를 바꾸는 재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크립톤 기체 흡입을 조영제로 활용해 폐 내부 공간을 자기 공명 영상 스캔하는 기술이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자기 공명 영상은 인체를 구성하는 수소를 분자 표적으로 사용하여 라모르 세차 운동으로부터 조직의 사진을 제공하지만 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폐는 수소가 포함된 수분 등 없이 공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수소로 이미징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탄생한 기술이 흡입 초분극 가스 MRI라는 영상 기법입니다. 레이저를 이용해 비활성 기체를 초분극시켜 기체의 핵을 정렬해 MRI에 나타나도록 만드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비활성 기체 외 수소 등의 제거가 필요했는데 친환경 에너지 관련 과학과 연관된 촉매 수소 연소 기술이 여기 적용됩니다. 수소 기체는 산소 기체와 혼합되어 촉매 연소 반응을 통해 안전하게 통제된 조건에서 폭발해 물을 형성합니다. 미래 에너지로 수소 연료가 기대되고 있듯 수소의 폭발은 수증기 외에는 어떠한 오염물질도 남기지 않습니다. 수증기는 온도를 낮춰 응축시켜 쉽게 제거할 수 있는데 사용하고자 하는 크립톤 83의 과분극 상태는 의외로 수소의 폭발에서도 안정하게 살아남습니다. 크립톤과 함께 자주 비교되는 한 칸 아래의 귀족 기체인 제논과 비교했을 때 제논은 반응 후 상자성 산소 분자의 소량 과잉으로 인해 초분극이 이완되어 MRI 활성을 잃어가게 됩니다. 산소 농도가 높아지면 이 현상은 더욱 빨라지게 되죠. 그런데 크립톤은 연소에서 신호 손실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초분극의 이완도 제논에 비해 여유롭습니다. 무엇이든 사용 가능한 기술이 아닌 크립톤이어야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는 폐 MRI 측정 기술이 되는 셈입니다. 크립톤 기체의 가장 친숙한 일상적 활용은 보온 분야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건축물에서 유리창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견상의 유려함이나 디자인의 독특함 등이 주된 목적을 차지하지만 실제로 유리로 이루어진 건물은 크게 효율성은 없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태평양 국립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설계된 가정집을 고려했을 때 창문은 외부 표면적의 약 8에서 10% 수준이지만
주택에서 발생하는 외부로의 열 손실 혹은 열 유입량의 50%가 유리창을 통해 발생합니다. 과거에는 판유리로 이루어진 유리창으로 빛의 채광만을 목적했지만 에너지 출입을 제어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이 연이어 탄생하게 되죠. 1989년 첫 번째 이중창의 프로토타입이 도입되며 두 겹의 얇은 유리 사이에 기체로 채워진 형태가 제한됩니다. 내부에 무엇을 채워야 좋을지에 대한 다양한 고려가 있었고, 이제는 크립톤과 같은 비활성 기체를 채워 넣어 추가적인 단열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내부 유리판을 매우 얇게 도입한 Thin Triple Pane 윈도우도 새롭게 만들어졌는데, 이로부터도 기체의 보온 효과가 유리벽의 두께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온 효과가 우수한 신축 주택 창문을 이중창과 삼중창으로 비교 분석했을 때 3중창의 에너지 효율이 40% 이상 향상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소음 또한 평균적으로 8에서 10dB이 추가적으로 감소해 여건이 된다면 크립톤으로 채워진 3중창이 가장 유용합니다. 왜 크립톤이 사용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도 가능합니다. 열의 출입 속도는 얼마나 빨리 열이 전달되는지를 의미하는 열 전도도와 관련됩니다. 기체에서 열의 이동은 기체 분자들이 충돌하며 전파되는 것과 연관되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충돌하며 이동하는 평균 거리를 뜻하는 평균 자유 행로가 중요해집니다. 열 전도도 외에도 물질의 비열도 중요한 영향을 줄 것 같지만 역시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전도도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일반적인 조건, 즉 과학적으로는 낮은 수준의 온도 범위에서는 평균 자유 행로가 입자의 이동에 가장 중요한 요건이며, 실험적 조건이 높은 온도 환경에서는 포논이 크게 작용합니다. 최종적으로 일정 부피에서의 연용량, 기체 밀도, 기체 분자 평균 속도와 평균 자유 행로를 기준으로 열 전도도가 계산될 수 있죠. 충진시키기 위한 기체를 고려할 때 좋은 선택은 역시 18쪽에 위치해서 반응성이 매우 낮은 귀족 기체들입니다. 하지만 헬륨이나 네온은 공기보다 가벼워 유출될 수 있으며 이동 속도가 너무 빠르고, 반대로 라돈은 너무 무거워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인공원소인 오간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할 테고 말이죠. 중간에 위치한 아르곤과 크립톤, 제논이 적절한 대상인데, 구체적인 열 전도도를 비교한다면 0.024와트/미터 켈빈의 공기에 비해 이들 모두 더 낮은 값을 갖습니다. 아르곤은 0.016, 크립톤은 0.009, 제논은 0.005로 제논이 가장 뛰어난 열 차폐 효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논을 사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비용 측면에서 크립톤은 2020년 거래가 기준 킬로그램당 약 25만 원이었지만 제논은 같은 질량에서 10배 이상의 고가이기 때문에 유리창에 넣는 용도로 사용하는 일은 없습니다. 크립톤은 빛을 만드는 데도 사용됩니다. 크립톤 빛으로 할 수 있는 일 중 흥미로운 것은 코비드 바이러스를 가장 효과적으로 죽인다는 것입니다. 물론 매우 강력한 에너지의 빛을 쪼이면 생물이든 유기물이든 바이러스든 제거가 가능합니다. 최근에 확인된 것은 222나노미터 파장의 UVC 광선이 코비드 바이러스를 30초 내에 모두 제거한다는 사실입니다. 222나노미터라는 특정한 파장의 빛을 만들어내는데 크립톤이 사용됩니다. 크립톤 클로라이드 엑시머 램프는 222나노미터의 집중된 빛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코비드 외에도 여러 바이러스나 세균의 제거가 가능함이 확인되어 최근에는 병원 대기실에 이를 설치해 멸균에 사용을 하는 시도들이 임상적으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흐릿한 보랏빛을 은은하게 내뿜는 램프가 병원에 설치되어 있다면 유해성 대상을 열심히 제거 중인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우주 탐사에서 크립톤의 중요성은 예상외로 큽니다. 우리가 떠올리는 일반적인 우주선 발사는 거대한 화염을 뒤로 내뿜으며 날아오르는 모습입니다. 패드 39B에서 발사되는 오리온 우주선이 있는 SLS 블록 1의 모습이든 팔콘 로켓이든 무엇이 되었건 초기 추진 방식은 동일합니다. 최초의 화학 반응으로 불리는 연소를 이용한 화학 추진이죠. 연료와 산화제의 연소 반응으로부터 추력을 얻어 높이 날아갑니다. 지구 중력을 이겨내고 나아가야 하는 단계인 만큼 화학 추진이 사용되지만 그 이후부터는 상황이 급격히 달라집니다. 지구 중력에서 벗어나고 저항 요소가 되는 대기가 희박해지는 고도에 오르게 되면 이후부터는 가벼운 설비와 재료만으로 추력을 지속적으로 얻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전기 추진이라 부르는데, 우주 공간에서 태양광이나 원자력을 통해 전기를 얻어
이온 엔진이라는 기술로 연결됩니다. 지구나 태양계에서 멀리 떨어진 심우주 탐사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기술인데, 도체 내 전류와 전류의 수직으로 인가된 자기장에 대해 횡방향으로 전기도체에 걸쳐 전위차를 형성하는 홀 효과를 바탕으로 합니다. 홀 효과를 이용해 만들어지는 추진기가 바로 홀 추진기이며, 다시 한번 요약한다면 정전기 포텐셜을 사용해 이온을 고속으로 가속해 쏘아낼 수 있습니다. 실제 우주선의 이온 엔진의 경우 100에서 300가우스의 자기장을 이용해 홀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크립톤이나 제논 등 반응성 없는 기체는 에노드를 통해 공급되어 고에너지 전자와의 충돌로 이온화됩니다. 이온 엔진이라 불리는 이유가 여기 있는 셈이죠. 형성된 비활성 기체 이온은 전기장에 의해 가속되는데, 예를 들어 300V의 방전 전압에서 이온은 15kNs/kg의 비추력에 대해 약 15km/s의 속도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이온은 외부로 빠져나갈 때 전자를 끌어당겨 전하가 없는 플라즈마 기둥을 쏘아내며 우주선을 밀어내게 되죠. 이온 엔진의 적용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제 우주정거장 다음으로 계획된 우주정거장인 루나 게이트웨이입니다. 컨스텔레이션 계획의 뒤를 잇는 아르테미스 계획의 일환인데, 달에 설치될 동력 및 추진 요소 거주 및 물류 전초기지, 줄여 PP 헤일로에 도입됩니다. 역시나 모든 18쪽 원소가 이온 엔진의 재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도 헬륨과 네온은 너무 가볍고 라돈과 오간에소는 무겁습니다. 아르곤과 크립톤, 제논 중 무엇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제논은 이온 엔진 연구의 시작 물질이었습니다. 하지만 홀 추진기가 점차 현실성을 띠게 되며 사용할 원소에 대해서도 고민이 늘어납니다. 제논은 많은 전기 추진 시스템의 전형적인 추진제로 사용됩니다. 보관하기 쉽고 우주선의 작동 온도에서도 기체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비스무트 등 다른 금속 추진제를 사용하는 경우와 달리 증발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효율을 고려하다 보니 크립톤과의 비교가 이어집니다. 이온 형태로 만들어야 전기장에서 쏘아낼 수 있는 만큼 이온을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의 장벽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이온화 에너지의 높낮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제논은 12.1298 일렉트론 볼트의 이온화 에너지를, 크립톤은 13.996 일렉트론 볼트를 가져 크립톤을 사용한다면 이온화를 위해 더 높은 에너지를 소모해야만 하기에 효율성이 제논에 비해 떨어집니다. 제논과 크립톤의 질량, 즉 원자량을 비교해도 제논이 더 높은 값을 갖습니다. 이 역시 제논의 강점으로 작용하지만 이번에도 가장 큰 문제는 가격에서 발생합니다. 몇 가지 미세한 장점에 비해 10배 이상 차이나는 비용 문제는 발사 빈도가 많아질수록 저렴한 재료의 사용으로 선호하게 됩니다. 그 예시로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버전 1과 버전 1.5의 경우 크립톤을 추진제로 사용하는 이온 엔진이 탑재되었습니다. 그런데 크립톤이 가능하다면 이보다 더 가볍지만 가격은 저렴한 아르곤을 사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후 모델인 스타링크 버전 2 미니에서는 아르곤이 추진제로 사용됩니다. 기술의 발전도 뒤를 이었기 때문에 크립톤 추진기보다 추력이 2.4배, 비추력이 1.5배 더 높으면서 가격은 크립톤보다 100배 저렴하고 제논보다는 1000배 저렴하게 운용이 가능합니다. 크립톤이 핵심 대상이 된 첨단 연구 분야의 최근 발전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차원은 단순히 수학적 혹은 공간적 개념으로 여겨지지만 물질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단순히 점에 불과한 0차원부터 하나씩 방향을 추가해가며 1차원의 선, 2차원의 평면, 3차원의 입체와 4차원 테서렉트까지 차원에 대한 보편적인 관점은 이미 확립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모로 물질을 만들고 어느 정도의 합의를 추가하면 아주 작은 분자나 나노 소재에 대해서도 몇 차원 물질인지로 구분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원자는 분명 그 자체로 입체적인 규격을 갖지만 물질계를 다루는 인간의 측면에서는 단순히 점, 곧 0차원이라 이야기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이를 바탕으로 화학에서는 분자마다 형태를 기준해 차원으로 나눕니다. 이산화탄소와 같은 선형 분자는 1차원 형태라 이야기할 수 있고 트라이클로보론 등과 같은 평면 삼각형 등은 2차원 분자일 것입니다.
가장 간단한 탄화수소 물질인 메테인이라면 정삼연체 구조를 가져 3차원 분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분자마다 구조를 기준해 차원을 나누는 것은 분자가 갖는 에너지 준위를 비롯한 여러 물리화학적 상태들이 분자의 차원적 구성과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화학에서는 굴론이라 부르며 유사성을 기준해 복잡한 여러 과정을 생략하고 통일시키는 방식으로도 활용됩니다. 하지만 가장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미 이룬 18쪽 귀족 기체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차원의 물질을 만드는 것이 어렵습니다. 다른 영상으로 살펴본 몇 가지 18쪽 원소들로부터 귀족 기체도 화합물을 이룰 수 있다 소개했지만 18쪽 원소만으로 이루어진 특정 차원의 구조가 발견되진 않았었습니다. 이들은 홀로 완벽하기에 단원자 상태가 분자처럼 거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발견된 것으로 크립톤 원자들을 1차원 선형 결합시키는 공간적 제약과 활용이 처음 탄생했습니다. 탄소 나노튜브라는 인간 머리카락의 너비보다 50만 배 더 작은 직경의 나노 시험관 용기 내에서 크립톤 원자가 하나씩 결합하는 순간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원자의 행동은 원자가 우주의 기본 단위라는 가설이 제기된 이래로 과학자들에 의해 항상 연구되어 온 주제였죠. 원자의 움직임은 온도, 압력, 유체 흐름, 화학 반응과 같은 근본적인 현상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전통적인 분광학 방법은 대규모 원자 그룹의 움직임을 분석한 다음 평균 데이터를 사용하여 원자 규모의 현상을 설명하곤 합니다. 통계물리나 통계역학 등이 중요성을 갖게 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특정 시점에서 개별 원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진 못합니다. 실제 개별 정보가 아닌 앙상블 정보에 불과한 만큼 보다 본질적인 거동을 보고 싶다면 적합한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관찰이 어려웠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원자가 0.1에서 0.4 나노미터 범위로 매우 작고 기체 상태에서는 약 400m/s의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축구공 모양의 탄소 동소체인 플러렌을 이용해 내부에 크립톤을 하나 가둘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내부에 또 다른 물질을 함유한 종류의 플러렌을 엔도헤드럴 플러렌이라 부르는데 크립톤을 하나씩 가둔 플러렌을 탄소 나노튜브에 넣는 방식입니다. 이후 전자빔 또는 열처리로 플러렌 감옥들의 합체를 통해 필요에 따라 크립톤 원자를 전달하고 방출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이로부터 비활성 기체 원소의 이해하기 힘든 결합 상태와 이전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1차원 기체 상태가 드러났습니다. 크립톤이 선택된 이유는 원자 번호가 높기 때문에 가벼운 기타 18쪽 원소보다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기가 더 쉽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크립톤 원자의 위치를 움직이는 점으로 추적할 수 있었고 크립톤 원자가 결합되어 크립톤2 쌍을 형성하는 과정이 관찰됩니다. 이 쌍은 분자와 원자의 세계를 지배하는 힘인 판데르발스 상호작용에 의해 유지됩니다. 실제 공간에서 두 원자 사이의 판데르발스 거리를 직접 볼 수 있게 해주는 흥미로운 발견이었습니다. 원자보다 작은 것도 크립톤을 이용해 최초로 확인됩니다. 바로 단 하나의 전자를 검출하는 것입니다. 방사성 가스에서 단일 전자 방출을 식별할 수 있었는데 크립톤 원자가 붕괴되며 전자가 방출되면 탐지기는 자력을 이용해 전자를 자기 병에 가두게 됩니다. 이후 라디오 안테나가 전자에서 방출되는 매우 약한 신호를 포착해 몇 밀리초 동안 전자의 정확한 활동을 기록하게 됩니다. 크립톤 기차에서 10만 개 이상의 개별 전자 활동이 기록되었고 이 주파수는 전자가 크립톤 가스의 원자에 부딪힐 때마다 다시 급증하는 계단 모양 패턴을 보입니다. 사용된 물질은 메타스테이블 크립톤 83 동위원소였으며 측정된 주파수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를 반영하는데 이 실험에서는 30kV 일렉트론 볼트였습니다. 단순히 전자 한번 구경해보자가 아닌 최종적인 목표는 더욱 달성하기 어려운 중성미자의 질량 측정이라는 미션을 향한 첫 발견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전자를 발견했다면 전자와 관련된 또 다른 아주 작은 특징을 찾아내는데도 크립톤이 사용될 수 있겠죠. 원자에 빛에너지 등이 닿게 되면 전자가 역이되어 방출되며 화학 반응이나 발전, 형광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빛으로 전자를 방출하도록 만드는 현상은 광전 효과로 불리며 헤르츠에 의해 발견된 후 흥미로운 현상으로 연구되다
아인슈타인이 빛의 입자성과 파동성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는 데 활용되어 노벨상 수상에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광 발전도 광전 효과의 일종이죠. 하지만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을 궁금증이 남습니다. 빛은 이름 그대로 광속으로 이동합니다. 그렇다면 원자에 빛이 닿는다면 동시에 전자가 방출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작동을 위한 일정한 시간 지연 이후에 전자가 방출될 수 있을까요? 인간의 기준에서 전자는 거의 무게가 없습니다. 전자의 질량을 그램 단위로 표현하려면 소수점 뒤에 0을 27개 써야만 첫 번째 숫자를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벼운 물체조차도 실제로는 질량이 있으며 즉각적으로 반응하진 않을 것입니다. 양자역학은 전자가 빛의 힘에 반응하는데 일정하지만 매우 짧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예측했으며 계산적으로 수십에서 수백 아토초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제껏 측정할 수 없던 어려운 세계였습니다. 이제는 아토초 차원에서 가시광선 섬광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가시광선 아토초 섬광은 전자가 관성 때문에 들뜨는 빛에 반응하는 시간 지연을 측정할 수 있게 만듭니다. 아토초 섬광을 크립톤 원자에 전자로 쏘아냈을 때 빛에 의해 자극된 전자가 반응하는데 약 100아토초가 필요하다는 것이 처음 측정되었습니다. 측정 펄스의 두 가지 속성을 변화시키며 정확한 특성화가 가능했는데 바로 강도와 펄스입니다. 강도는 전자기 진동이 특정 시점에서 통과하는 광파 지점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펄스의 작은 변화는 실험마다 원자의 전자에 약간은 다른 힘이 작용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된 전자는 자외선을 방출했으며 이 방사선은 전자가 빛의 힘에 반응하는데 100아토초가 걸린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지표가 됩니다. 이처럼 크립톤은 크기나 무게가 가장 활용하기 편리한 단원자 입자이기 때문에 최첨단의 기초과학에서 유용한 대상으로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는 원소입니다. 결론입니다. 크립톤은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에 적용되어 단순한 지층이나 화석이 아닌 물, 얼음, 행성 등 거대하고 본질적인 물질의 시간을 읽어낸 데 사용됩니다. 실무주 탐사 추진제의 핵심으로 태양계를 벗어나 계속해서 탐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연료 중 하나가 되며 분자의 차원 구조, 전자의 개별 측정, 광전효과 지연 시간 측정 등 기초과학 연구에 적용하기 가장 편리한 대상이 되는 비활성 원소입니다.